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BMS 웨비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를 준비한 BMS 한주연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qPCR 이론적 배경 및 마이키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구 프로토콜 안내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웨비나 발표는 50분, Q&A 시간은 10분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화면 하단 컨트롤에 위치한 Q&A를 클릭하고 Ask Question을 클릭한 후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웨비나 참가 확인증이 필요하신 경우 설문조사 이벤트의 요청 사항란에 발행을 기입해 주시면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증은 발표 시간의 70% 이상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발급됩니다. 발표 시작 전 설문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채팅창과 화면에 설문 링크 및 QR코드가 게시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어플리케이션 가이드와 발표 다시 보기 영상 2주간을 제공합니다. 다시 보기 영상과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는 4월 17일 금요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 시 PCR 장비 데모 및 PCR 방문 세미나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qPCR 이론, 마이키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와 qPCR 통합 솔루션 제안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PCR 이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R 시리즈들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PCR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1세대 PCR, 2세대 리얼타임 PCR, 3세대 디지털 PCR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세대 PCR은 1980년대 중반경에 카리 멀리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개발한 일반 PCR로 전기 용동을 이용한 정성적 엔드포인트 검사가 가능한 실험 기법입니다. 2세대인 리얼타임 PCR은 최초 정량 PCR 장비가 1993년에 기술되었고, 사이버그림이나 택맨 프로브와 같은 현관 검출 기술을 통해 실시간 정량 분석이 가능한 실험 기법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서 크게 상대정례법과 절대정례법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상대 정량을 컨트롤 대비 샘플을 비교하여 2의 마이너스 델타 델타 CT 값을 계산하여 다른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정례법은 스탠다드 샘플을 만들어서 스탠다드 커브를 그려서 보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이제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 역시 스탠다드 커브 대비 타겟을 비교하는 실험법입니다. 3세대 디지털 PCR은 엔드포인트 PCR로서 스탠다드 샘플과 스탠다드 커브 없이 절대 정량이 가능한 실험법으로 카피 퍼 마이크리터 단위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리얼타임 PCR보다 1000배 정도 감도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 PCR에서 CT 값이 30에 넘는 결과를 보실 때거나 혹은 제한성이 떨어지는 샘플의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험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세대 리얼타임 PCR 실험 기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R 기본 원리를 파악하기에 앞서 완전히 베이직으로 이제 돌아가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체내에서 실제로 하는 실제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센트럴 도그마를 거치게 되는데요. DNA에서 필요한 유전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해 RNA로 넘어가는 과정을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하면 RNA가 가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실제 작용하는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DNA에서 RNA에서 프로테인으로만 순차적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DNA가 DNA로 복제되는 레플리케이션 과정의 생화학적 원리가 밝혀지게 되면서 그 원리를 이용하여 PCR이라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트로바이러스와 같은 역점사 요소를 가진 바이러스들이 발견되면서 RNA를 주형으로 이제 RNA와 상보적인 시퀀스를 가진 컴플리먼터리 DNA, 즉 cDNA의 합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량 실험에서 PCR의 주형으로는 RNA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딩 RNA, 즉 단백질로 번역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mRNA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연구하시는 분야에 따라 트랜슬레이션 조절을 연구하시거나 셀프리 DNA, 캔서 관련된 연구 등에서는 넌코딩 RNA를 주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메신저 RNA가 많은 연구에서 이제 PCR 주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암호화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RNA는 세포액 내에서 DNA를 주형으로 하여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통해 합성되며 DNA로부터 암호화된 프로테인의 정보를 세포액에서 세포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신저 RNA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신저 RNA는 이렇게 암호화된 정보를 세포질로 옮겨지게 되며 세포질 내에서 단백질로의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DNA를 추출해서 바로 PCR을 하지 않고 RNA를 추출해서 cDNA를 만드는 과정을 굳이 거쳐야 할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세포에서 바로 추출된 DNA, 즉 지노id DNA는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인트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노믹 DNA는 전체 길이가 킬로베이스 수준으로 매우 길다 보니 PCR 조건에서 충분한 증폭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RNA만 추출해서 바로 PCR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PCR에서 사용되는 폴리머레이즈는 DNA 폴리머레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RNA에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RNA를 DNA를 바꿔주는 역전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RNA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데그라데이션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험할 때 핸들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더블 스탠드 상태의 DNA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이런 RNA를 이용해서 cDNA를 합성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에서 mRNA로 전사될 때 3' 부위에 여러 개의 이제 아데닌으로 이루어져 있는 폴리 A테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역전사 효소가 mRNA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 기준점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폴리 A테일과 결합하는 올리고디티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를 기준으로 역전사 효소가 mRNA로 결합하게 되고 역전사 효소가 활성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온도가 제공되면 역전사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mRNA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한 가닥에 이제 cDNA가 합성된 RNA, DNA 하이브리드가 생성이 되고 이후에 RNA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RNase-H 효소가 남아있는 RNA를 제거하기 위해 RNA를 부분 부분 잘라내는 니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니킹 과정에서 부분 부분 끊어진 mRNA는 DNA 폴리머레이즈 1을 이용하여 DNA로 이제 복구가 진행이 되고요. 복구 후에도 이제 백본 부분은 아직 완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DNA 라이게이즈가 이제 끊어진 백본 부위에 이제 인산티 에스트리 결합을 생성하게 되면서 백본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 가닥의 mRNA가 더블 스트랜드의 이제 cDNA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cDNA 합성을 진행하게 되면 증폭이 함께 일어난다고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cDNA 합성 과정에서는 증폭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mRNA를 cDNA로 바꿔주는 과정일 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cDNA 합성 키트들은 앞에 cDNA 합성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NA를 합성하실 때 RNA와 cDNA 키트를 잘 섞어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cDNA 합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온도 부분은 이제 대부분 오른쪽 프로토콜의 이제 조건을 거치는데요. 처음에 프라이밍이 폴리 에이테일에 의해 올리고디티 프라이머를 붙여주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올리고디티 프라이머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이제 프라이밍이 진행합니다. 이후 역전사 효소가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지는 온도인 40에서 50도 사이에서 리버스 트랜스크리션이 진행하게 되고 역전사 반응이 완료된 후에는 샘플 내에 남아있는 역전사 효소가 활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후 실험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활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높은 온도에서 이넥티베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cDNA 합성 과정이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템플레이트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바로 PCR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PCR 과정은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스텝 PCR과 투스텝 PCR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설명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CDN 합성과 PCR을 하나의 튜브에서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원스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원스텝 PCR 같은 경우에는 CDNA 합성을 진행한 후에 원스텝 PCR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DNA 합성을 진행한 후에 그 cDNA를 가지고 다시 PCR을 진행하는 것이 투스텝 PCR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텝 PCR은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반면 증폭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투스텝 PCR은 단계가 나눠져 있는 실험 과정은 오래 걸리기는 할 수 있지만 증폭이 좀 더 정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실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PCR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DNA 템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cDNA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실험 목적에 따라 플라스미드 DNA, 지노믹 DNA, 바이럴 DNA 등 다양한 DNA를 템플레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PCR을 이용하여 정량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템플레이트 농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템플레이트가 동량으로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PCR을 수행하게 되면 PCR을 통해 얻은 정량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RNA 추출 과정에서 페놀류가 남아있거나 샘플 내에 솔트 등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PCR 이니비터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이러한 이니비터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는 증폭화 유전자와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는 짧은 싱글 스트랜드 DNA로 타겟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폭할 시퀀스의 앞, 뒷부분이 되는 포워드와 리버스 프라이머를 디자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표시된 것과 같이 이제 포워드와 리버스 프라이머를 디자인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부분 증폭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퀀스는 ATGC 4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증폭할 전체 시퀀스의 길이를 200 베이스 페어로 디자인했다면 이때 증폭되는 부위와 동일한 시퀀스의 확률은 4의 200승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확률상의 수치일 뿐 실제 PCR 증폭에서는 프라이머가 다른 타겟층과의 일부 시퀀스만 일치하더라도 증폭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DNA 폴리머레이즈와 DNTP입니다. DNA 폴리머레이즈가 DNA 합성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에는 이제 텍 폴리머레이즈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폴리머레이즈는 72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72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DNA 합성 시 원료가 되는 ATGC로 구성된 DNTP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CR 합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여러 케미컬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트리스 HCl은 pH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며 MgCl2는 DNA 폴리머레이즈의 그 코팩터로서 DNA 폴리머레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KCL은 DNA 이제 백본의 차지를 중화시켜 프라이머가 템플레이트에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윈 이식과 트리튼 엑스펙 등의 이제 디터전트들은 프로테인을 안정화시켜 폴리머레이즈가 충분한 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슈퍼믹스의 형태로 최적화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간단한 실험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서 판매되는 PCR 리에전트들은 어, 템플레이트와 프라이머를 제외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모두 들어있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 슈퍼믹스를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샘플, 즉 DNA와 프라이머를만 넣어주게 되면 PCR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제품마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실험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런 슈퍼믹스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CR 증폭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R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더블 스트랜드 DNA를 싱글 스트랜드를 떼어주는 디네이처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블 스트랜드를 싱글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즉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온인 95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게 되면 프라임이 이제 템플릿의 상부적인 시퀀스 부분에 달라붙게 되고 이 과정을 어닝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프라이머의 길이를 보통 20 베이스 페어 전후 정도로 짧게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도에서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어닝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폴리머레이즈가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지는 72도에서 익스텐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는 컨벤셔널 PCR과 리얼타임 PCR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컨벤셔널 PCR을 보면 PCR 반응을 통해 DNA를 증폭한 후에 정경동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즉, PCR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결과는 밴드 유무로 확인하는 정성적인 분석, 즉 엔드포인트 분석이 주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리얼타임 PCR은 PCR이 진행되는 동안 형광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DNA 증폭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T값 기반으로 정량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컨벤셔널 PCR과 리얼타임 PCR의 검출 방식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면요. PCR 증폭은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신호가 거의 없다가 중간에 급격히 증가하는 익스포넨셜 구간을 지나 마지막에는 플래토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리얼타임 PCR은 이 익스포넨셜 구간에서 이제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DNA 양을 보다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컨벤셔널 PCR은 증폭이 모두 끝난 뒤, 즉 플래토 단계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반응이 포화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밴드의 밝기 차이로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정량적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리얼타임 PCR은 이런 형광 신호를 기반으로 그래프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 정량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컨벤셔널 PCR과 리얼타임 PCR을 이제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컨벤셔널 PCR은 기본적으로 DNA를 증폭한 후에 시퀀싱이나 클로닝과 같은 다운스트림 실험에 주로 활용됩니다. 또한 타겟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있다 없다 형태의 분석에 적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타제시스와 같은 유전자 변형 실험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얼타임 PCR은 단순 증폭을 넘어서서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 정량과 상대 정량이 모두 가능하고 유전자 발현 분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SMP 분석처럼 염기 하나의 차이를, 차이를 구분하는 분석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컨벤셔널 PCR은 증폭과 확인 중심의 기술이라면 리얼타임 PCR은 정량과 분석 중심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리얼타임 PCR이 무엇이냐를 잠깐 이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리얼타임 PCR은 PCR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증폭되는 DNA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템플릿 안에 존재하는 타겟 진의 양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PCR을 진행하면서
진행되면서 DNA가 증가하면 형광 신호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고 장비 안에 있는 이제 이런 옵틱 모듈이 각 사이클마다 이 형광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NA 증폭 과정을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량 분석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리얼타임 PCR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CQ 혹은 CT 값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PCR이 진행되면서 형광 신호가 점점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보이시는 요 파란색 선, 즉 저희는 이 파란색 선을 스레스홀더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레스홀더는 배경 신호를 넘어서 의미 있는 신호를 판단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증폭 곡선이 이 스레스홀더 라인을 처음으로 넘는 지점, 이 사이클 넘버를 CT 값 혹은 CQ 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는 약 20번째 사이클에서 스레스도 라인을 넘기 때문에 CQ 값을 저희는 2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 초기 DNA 양이 많을수록 더 빨리 스레스도 라인을 넘기기 때문에 CT 값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DNA 양이 적으면 스레스도 라인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사이클이 필요하기 때문에 CT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CT 값과 DNA 농도 간의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개의 템플레이트 커브가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농도의 이제 샘플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각각 이제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 농도가 높을수록 곡선이 더 왼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즉, DNA 양이 많은 샘플일수록 스레스더 라인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고 CT 값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쵸? 반대로 농도가 낮은 샘플은 스레스더 라인이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사이클이 필요하기 때문에 CT 값의 농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CT 값은 초기 DNA 농도에 반비례를 가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즉 qPCR, 리얼타임 PCR은 CT 값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형광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리얼타임 PCR에서 사용하는 이제 케미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자주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사이버그린이라고 하는 인터캘리팅 다이 기반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그린과 같이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 이제 방법을 저희가 인터캘리팅 다이를 사용한 방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이버그린 다이는 더블 스트랜드 DNA에 결합하면서 형광을 발생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PCR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DNA가 점점 증폭하게 되고 이 다이가 결합할 수 있는 더블 스트랜드 DNA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형광 신호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실험 디자인이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머 포워드 리버스만 이제 디자인하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간단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또한 특정 프로브 없이도 모든 더블 스트랜드를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성도 높습니다. 단, 유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이는 이런 사이버그린이라든지 에바그린 다이인 이런 인터캘리팅 다이들은 타겟 DNA뿐만 아니라 비특이적 반응인 넌스페시픽 프로덕트라든지 프라이머 다이머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특이적 신호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실 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이버그rid 실험하실 때는 멜팅 커브 스텝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만 잘 증폭이 됐는지를 꼭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분석도 어렵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멜팅 커브 분석을 꼭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멜팅 커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DNA 멜팅 템퍼러처, 즉 T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쭉 풀리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TM은 이제 DNA 절반이 되는 싱글 스트랜드로 분리되는 온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DNA가 안정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반 정도 풀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정의된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TN 값은 단순한 값이 아니라 DNA 길이, 염기 서열, 그리고 GC 함량 등에 의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GC 함량이 높은 템플레이트인 경우에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TN 값이 좀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퀀스가 조금만 바뀌어도 TN 값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그린을 실험할 때는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만이 잘 증폭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위해 꼭 멜팅 커브 실험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멜팅 커브를 통해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만이 증폭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멜팅 커브인데 PCR 산물의 온도를 점점 올리면서 더블 스트랜드가 이제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로 풀리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블 스트랜드가 풀리면서 형광 신호가 싱글 스트랜드로 되면서 형광 신호가 훅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DNA가 급격하게 풀리는 구간을 TM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는 이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변환한 멜팅 피크 그래프입니다. 즉, 온도 변화에 따른 형광 변화의 기울기를 나타낸 것으로 TM 지점이 피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핑크색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간 부분이 이렇게 피크화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의 위치가 해당 PCR 산물의 TN 값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같은 PCR 산물이라도 항상 동일한 PM 값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크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난다면 얘는 비트기적 반응이나 아니면은 프라이머 다이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거는 원피크라 하더라도 이렇게 샤프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가끔가다 원피크라 하더라도 둥구스름한 피크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역시 이제 비트기적 반응이라든지 다이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NTC, No Template Control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걸으셔서 다이머인지 아니 컨타미네이션으로 인한 PCR 증폭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NRT라고 하는 NoRT라고 해서 지노믹 DNA가 컨타미네이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NoRT, 그러니까 RNA 샘플, cDNA 합성하지 않은 RNA 샘플도 같이 걸어서 지노믹 DNA가 컨타미네이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앞서 이제 인터캘리팅 다이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은 이번에는 하이드로라이시스 프로브 기반이 이제 보통 택맨이라고 얘기하는 디텍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민 프로브 방을 사용하는 이제 방식으로서 타겟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프로브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항상 리포터 다이와 캡처 다이가 이제 붙여져 있는데요. PCR이 진행이 되면서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브를 분해하게 되면서 리포트 다이와 캡처 다이가 분리가 되면서 형광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타겟 DNA가 있을 때만 형광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버그린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큰 높은 특이성을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특이적 반응이나 프라이머 다이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요, 멀티플렉스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샘플의 양이 적고 내가 보고 싶은 타겟 유전자가 많을 때는 이런 프로브 방식을 통해서 멀티플렉스를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타겟마다 이제 별도의 프로브를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 프로브끼리 서로 결합하지 않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프로브도 각각 이제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실험법이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선생님들의 실험 목적에 맞춰서 이런 케미컬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멀티플렉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리얼타임 PCR에서 이제 멀티플렉스 PCR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각각 프라이머 세트를 하나의 튜브 안에 넣어서 여러 개의 타겟 진을 동시에 중폭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A, B, C, D와 같이 여러 타겟을 한 번에 PCR 반응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각각 타겟마다 서로 다른 형광을 가지는 프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뱀, B는 헥스, C는 뭐 로스, D는 CR5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형광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튜브에서도 멀티플렉스로 다양한 유전자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 이제 적은 샘플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타겟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이나 진단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멀티플렉스 진단 키트에서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현관 프로브를 몇 개를 검출할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신 후에 프라이머 프로브를 디자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PCR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진 익스프레션 분석으로 이제 mRNA라든지, 마이크로 RNA라든지 이런 다양한 RNA 발현 분석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절대 정량이냐 상대 정량으로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뮤테이션이라든지 SNP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NGS나 마이크로어레이 결과를 검증하는 밸리데이션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리얼타임 PCR에서의 이제 절대 정량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정량을 하실 때는 샘플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 곡선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농도가 알려져 있는 스탠다드 샘플을 이용해서 시리얼 다일루션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농도를 단계적으로 희석한 여러 샘플을 준비한 후에 각각에 대해 qPCR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그래프처럼 각각 농도에 대한 CT 값을 기반으로 표준 곡선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 곡선을 이용해서 이제 언론 샘플에 CT 값을 대입하게 되면 초기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과 같이 이제 농도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샘플을 이제 로딩을 해서 CT 값과 농도 간의 이제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로그 농도 값인 거고, Y축은 CT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 형태의 스탠다드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언론 샘플을 보시게 되시면 해당 샘플의 이제 CT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 위에서 위치를 찾은 후 그 해당 농도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즉 CT 값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 즉 PCR 에피션시와 실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스탠다드 샘플의 정확도에 따라서 전체 결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스탠다드 샘플을 만드실 때 라베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주셔서 실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탠다드 샘플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스탠다드 샘플을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만, 보통 타겟 진이 포함되고 있는 플라스미드라든지, 아니면은 PCR 프로덕트, 아니면 합성환 올리고, 혹은 파지티브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보다도 스탠다드 물질이 정확하게 정량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즉, 초기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표준 곡선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스탠다드의 농도가 부정확하게 되면 그 표준 곡선을 기반으로 계산된 결과도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스탠다드 물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DNA의 카피 넘버는 분자량과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 베이스 페어는 약 660g per 몰로 계산이 되어지고, 원 1몰은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000 베이스 페어의 DNA를 기준으로 보면 이 값을 이용해서 특정 질량이 몇 개의 카피 넘버에 해당하는지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나노그램 단위의 DNA를 카피 넘버로 환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런 계산 과정 자체가 여러 과정과 정확한 농도 특정에 의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나 측정 값에 오차가 생기면 최종 카피 넘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더블 스트랜드의 DNA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한 이제 정량을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농도 포인트를 사용해서 스탠다드 커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요, 정량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스탠다드 농도 범위는, 또한 이제 스탠다드 농도 범위는 이제 모든 농도 구간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범위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즉, 단순히 농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3포인트와 5포인트 스탠다드 커브를 비교를 해보았고요. 3포인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선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5포인트 스탠다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5포인트로 이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스탠다드의 기본 조건으로는 언논 샘플의 농도가 반드시 스탠다드 커브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스탠다드 커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직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제 이때 언논 샘플의 범위가 이 양옆에 벗어나게 되면은 그래프를 단순히 연장해서 값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무 낮은 농도나 너무 높은 농도에서 이제 CT 값이 비선형적으로 이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이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스탠다드 커브 영역 내 샘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가끔, 연구원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것 중 하나는 스탠다드 커브만 따로 실험을 하고 다음번 실험에는 원룸 샘플만 넣으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가끔 해주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와 언론 샘플의 PCR 이피션시가 동일해야 됩니다. 즉, 판마다 PCR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샘플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효율로 증폭된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샘플에서 샘플 상태나 인빅터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이 조건이 항상 만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실험처럼 스탠다드와 언론 샘플을 동일한 플레이트에 동시에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플레이트가 나눠지게 되면은 실험 조건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절대 정량은 이 플레이트와 같이 항상 스탠다드와 언론 샘플을 같이 함께 실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는 바이오라드의 이제 CFX 매니저를 사용한 이제 소프트웨어 화면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앰플리피케이션 커브들이 나타나 있고 각각 샘플에 대한 CD 값이 계산이 되어지게 되고 오른쪽에 스탠다드 커브가 형성이 되고 이 커브를 기반으로 각각 샘플에 대한 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각각 샘플에 대해 최종적으로 SQ, 즉 스타팅 퀀티티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샘플의 초기 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언론을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바이오라드의 CFX 매니저
바이오라드 장비 CFX 오퍼스를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이런 마에스트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초기 농도의 값을 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라드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결과를 도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절대 정량 분석 시에 CQ와 슬로프 값도 이제 같이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qPCR에서 스탠드 커브의 품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CQ와 슬로프 값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프는 스탠다드 커브의 기울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값은 PCR 반응의 효율을 반영한 지표로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PCR 에피셔지가 100%일 때 슬로프 값은 약 마이너스 3.32가 됩니다. 이 의미는 사이클이 한 번에 진행될 때마다 DNA가 정확하게 두 배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PCR이 가장 이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 실험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을 항상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PCR 에피션시가 90에서 110% 정도, 슬로프 값은 마이너스 3.58에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10 사이를 정상 범위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스탠다드 컵과 이 범주 안에 들어온지부터 판단한 후에 내 샘플에 대한 농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PCR 효율이 낮거나 비특이적인 증폭 또는 PCR 조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트러블 슈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PCI 에피션시가 90에서 110%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PCI 에피션시가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프라이머나 앰플리콘 디자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비특이적 이제 넌 스페시픽 증폭이나 프라이머 다이머가 발생하거나 또는 DNA 내에 2차 구조가 형성되면서 증폭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CR 조건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닝링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익스텐션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에이전트의 조건입니다. 물론 이제 다 컴포넌트가 되어 있긴 하지만 프라이머라든지 폴리머레이즈, DNTP, MgCl2의 농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 또한 PCR 이피션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샘플 내에 이니비터가 존재를 하거나 단순한 파이핑 에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의 PCR 에피션시가 90% 정도 떨어졌다면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머 위치에 따라서도 PCR 에피션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같은 타겟진이라도 프라이머 위치에 따라서 PCR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위치가 지금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이쪽 부분을 이제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런 세컨더리 스트럭처 부분에 디자인되는 경우에는 이피션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반면에 동일한 템플레이트지만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피해서 프라이머 위치를 이렇게 디자인하게 된다면은 이피션시가 95%까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에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디자인 되어 있는지도 가장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번에는 PCI 에피션시가 110% 정도로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사실 근데 이 또한 이제 흔한 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non specific amplification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즉 타겟 이외의 DNA까지 함께 증폭이 되면서 형광 신호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원인으로는 시리얼 다일루전이 명확하지 않게 수행이 되거나 혹은 팔피트 에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표준 코스팅 자체가 왜곡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피션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의 농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검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실험에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트러블 슈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BMS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정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대 정량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상대 정량 실험을 하실 때는 레퍼런스 진과 컨트롤 샘플을 기준으로 타겟 진의 발현,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조건에서든 동량이 발현되는 진, 하우스크핑 진으로 1차 보정을 하고, 실험상 기준이 되는 샘플 컨트롤 샘플을 2차 보정하여 동일한 비교 조건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실험 조건 간의 타겟층의 상대적인 발현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먼저, 즉, 델타 CT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델타 CT는 타겟진과 레퍼런스 진의 이제 CT 값의 차이를 의미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샘플 간의 기본적인 변동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CT는요, 테스트 샘플과 컨트롤 샘플 간의 델타 CT 차이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즉, 기준 대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에 마이너스 델타 CT 값을 이용해서 정규화된 발행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죠. 근데 소프트웨어상으로 요즘에는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산이 되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요, 상대 정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로우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이제 증폭 과정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각각 샘플마다의 CT 값, CQ 값을 이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각각 샘플과 타겟에 대한 로우 CQ 값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 정량으로 바른 양의 차이를 보실 건데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 정량법으로 델타 시트를 이용해 이제 정교화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면, 델타 시트는 타겟진의 CT 값에서 레퍼런스의 CT 값을 뺀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레퍼런스 진을 기준으로 샘플 간의 변동을 보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계산된 델타 시트를 이용해서 이에 마이너스 델타 시트를 계산하여 정교화된 발행량을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유전자 발현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루킨 1 베타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서 발현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방법을 통해 조건 간의 상대적인 발현 변화를 이제 비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데이터에서는 레퍼런스 진을 액틴으로 보정한 결과로 델타 CT를 이용한 최종 결과이고요. 먼저 델타 CT는 각 샘플의 델타 CT 값에서 컨트롤, 즉 기준 조건의 델타 CT 값을 뺀 값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델타 2의 마이너스 델타 CT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상대 정량은 2의 마이너스 델타 값에 계산이 되어져서 선생님들이 논문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바른 양상의 그래프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리얼타임 PCR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qPCR 실험의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마이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이드라인은 Minimum Information for Publication of Quantitative Real-Time PCR Experiment의 약자로서 qPCR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정의한 국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마이키 2.0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보다 최신 기술 환경에 맞게 간소화와 개선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qPCR 실험에서는 재현성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마이키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실제 체크리스트 일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에이전트 준비부터 이제 샘플 준비까지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조건과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머나 프로브의 이제 시퀀스 앰플리콘의 정보, 샘플의 준비 과정, 보관, 조건, 추출 방법과 처리 과정,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서 길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는 체크리스트 중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우 프로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베이스라인 보정 방법, CQ 계산 방식, 그리고 파지티브 네거티브 컨트롤, PCI 이피션시 계산 정량 방법, 그리고 반복 시험 설정, 재현성 평가, LOD, 다이나믹 레인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통계 분석까지 데이터 해석 전반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준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실험을 하셔서 이런 단계들을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부터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더 다양한 QPCR 실험과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고 기준뿐만 아니라 실험 수행 과정 자체에 대한 권고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즉 실험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해야 하는지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실험실이나 장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도록 재현성과 비교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량 한계에 대한 정의와 검증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 마이키 2.0에서는 LOD, 즉, 검출 한계, 어, LLOQ, 최소 정량 한계, ULOQ, 최대 정량 한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으로는요, 이러한 값들을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신뢰 구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히 CT 값으로 결과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디까지 신뢰 가능한지, 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컨트롤과 퀄리, 퀄리티, 퀄리티 어소네이션 그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키 2.0에서는 이제 단순한 컨트롤이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NTC와 NRTC와 같은 멀티플렉스, 멀티플 네가티브 컨트롤을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킹 컨트롤을 활용해서 RNA 데그라데이션이라든지 그 리버스 트랜스크리션 효율이라든지 PCR 이니비션, 요 샘플에 대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플렉스 어세이에서는 타겟간 경쟁이 바이어스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전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네 번째 이제 업데이트 내용으로는요, 샘플의 품질과 보관 조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PCR 과정뿐만 아니라 샘플 단계에서의 RNA 데그레이데이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이나 조직 샘플의 보관 방법으로 그런 이제 그 프리징 소일 사이클 최소화 같은 이제 샘플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요구하고 있고, 즉 결과의 신뢰성은 PCR 과정뿐만 아니라 샘플의 퀄리티에 이제 크게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PCR 이피션시에 대한 기준과 데이터 투명성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PCR 이피션시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PCR 이피션시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히 값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신뢰 구간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바이어스를 보정하는 전략까지 적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조사 측에서도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익스포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투명성과 독립적인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과 리포팅 기준에 대한 강화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이제 베이스라인 고정,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그 아웃라이어 제거 등의 이제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이제 중요한 점으로는 CT 값이나 CQ 값이나 폴드 체인지 결과를 단순히 이제 단독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PC의 에피션시를 반영한 정량값과 불확실성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기술과의 이제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QPC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험 기반이라든지 임상 및 이제 포인트 오브 케어 환경까지 다양한 새로운 기술과 응용 분야에서도 도전 과제를 이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바이오뱅킹과 같은 이제 표준화 이슈까지 포함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실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리얼타임 PCR을 잘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어떤 거를 쓰면 어떤 거 쓰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BMS에서 qPCR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QR코드는요, 저희 BMS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바이오라드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QR코드를 붙여놨고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바이오라드 행사 제품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먼저 이제 상대 정량 위주 실험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사이버 그린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로는 바이오라드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고요. 먼저 만약에 내가 사이버 그린만 주로 실험하거나 아니면 나는 멀티플렉스 프로브로 실험을 하긴 하지만 팸이나 헥스 두 가지 채널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장비는 듀엣이라고 하는 장비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사이버그램드 실험할 거고 3개 이상, 5개 멀티플렉스 실험을 주로 하고도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듀엣보다도 오퍼스라고 하는 CFS 오퍼스 96이라고 하는 장비는 형광이 5개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멀티플렉스를 주로 하시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멀티플렉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장비는 둘 다 한 37%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들은요, 옵틱 간의 크로스톡을 최소화한 구조로 되어 있고, 유니포미티한 온도 제어, 그리고 그레디언트 기능을 통한 최적화, 그리고 직관적인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채널 수와 성능을 갖춘 장비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할인 진행한 바이오라드 행사를 통해서 좋은 금액으로 만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요, CDNA 합성 키트에 대한 선택 가이드입니다. qPCR이나 진 익스프레션 분석에서 CDNA 합성 단계는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바이오라드사의 아이스크립트 이 키트는 높은 일드와 정확도를 제공하면서 GDNA 컨테미네이션을 최소화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RNA-JH 플러스 기능을 통해 RNA를 안정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분해를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RT-qPCR용으로 아이스크립트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슈퍼믹스입니다. 혹은 이제 GDNA가 이제 우려되는 경우에는 GDNA 제거 기능이 포함된 아이스크립트 GDNA 클리어 cDNA 합성 키트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다 이제 넓은 다이래미 렌즈나 낮은 농도의 샘플까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립트 기본형인 아이스크립트 CDN 합성 키트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시드니 합성 키트라고 해서 하나의 제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험 목적과 샘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CDN 합성 키트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로우 인풋 샘플이라든지 정확한 진 익스프레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키트 선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샘플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적절한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큐피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슈퍼믹스 선택 가이드를 이제 정리해 보았고요. 바이오라드에서는 크가지 세 가지 제품 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 어드밴스드 유니버셜 슈퍼믹스는 가장 높은 센시티비티와 그 특이성을 이제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이제 로우 카피 타겟이나 이제 챌린지한 샘플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 샘플이 해양 미세물이라든지 아니면 토양 미세물이라든지 이런 이니비터가 많은 샘플을 가지고 실험할 때는 이런 이니비터에 대해서 PCR CT 값이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저희 소 어드밴스 슈퍼미스 같은 경우에는 PCR 이니비터에 대한 내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샘플의 이런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조금 어려운 샘플이라든지 안정적인 PCR 과정을 이제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꼭 소 어드밴스드를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CT 값이 30 이후에 뜨면서 이제 재현성이 없게 나오는 결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 어드밴스드 제품을 쓰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 어드밴스드와 아이텍,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드 장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바이오라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 요즘에 유명한 것들, T사,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템 유니버셜 슈퍼믹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qPCR 실험에서 가장 널리 이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성능과 비용의 이제 균형이 잘 맞춰서 적절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실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웨어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CFX 오퍼스, CFX 예전에 단종된 터치 모델, 저희 바이오라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로우 프로파일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로우 프로파일 튜브, 짜리몽땅한 튜브를 사용해야 이제 온도 전달이 이제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안정적인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우 프로파일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그린을 실험하시는 경우에는 클리어 튜브, 투명한 튜브를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프로브 기반 실험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화이트 튜브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브의 형광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사이버 그린보다 약하기 때문에 화이트 튜브를 통해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브 실험하실 때는 저는 화이트 튜브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이트 튜브는 형광 신호 반사를 높여서 센시티비티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캡도 중요한데요. 이런 캡의 경우에서는 빛 투과율이 높은 울트라 클리어 캡을 사용하면 형광 검출에 유리하고 그리고 실링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야 PCR 과정 중에서 샘플 로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튜브 캡 스트립으로 된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에 플레이트와 실링 필름을 보시면 96의 플레이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열 전달 효율과 실링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제 옵티컬리 클리어 실링 필름을 사용해야 정확한 형광 신호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광 투과가 될 수 있는 필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타입이냐, 스트립 타입이냐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선생님들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샘플 수도 많지 않고 한 번에 뭐 많은 실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는 스트립을 권장을 드리고요. 나는 한 번에 뭐 48개 이상, 뭐 96개까지 실험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핸들링하는 게 플레이트가 편하기 때문에 플레이트를 저는 권장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웨어 선택도 qPCR 결과의 정확도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장비와 호환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라드 제품의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스페셜 프로모션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이런 을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바이오라드 제품은 공식 대리점인 BMS를 통해 공급받으시기를 권장드리며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전문가 기반의 학술 지원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검증된 기술 서비스와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까지 바이오라드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저희 BMS에서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